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불광동에 있는 은평 구립도서관에 가서 대중의 공포심을 먹고 사는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치인들이 우리 안에 새긴 가짜 두려움을 파헤쳐준 공포의 문화를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리 글래스너가 쓰고 윤영삼이 옮겼습니다. 끝없이 판을 치는 가짜 뉴스는 대중의 막연한 공포심을 조장해 사회를 혼란에 빠지게 만듭니다. 뉴스로서의 가치를 전혀 찾을 수 없는 정보의 공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 팩트 체크를 통한 분별력 있는 뉴스 소비란 과연 어떤 행동을 의미할까? 20년 전에 출간한 이 책은 미국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던 공포파리를 수면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또다시 고개를 드는 미디어의 공포 전략으로 아마존 역주행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은 공포가 공포스러워할 책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공포들이 대기를 휩쓰는 것일까? 근거 없는 공포는 왜 그렇게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일까? 1990년대 범죄율이 곤두박질 쳤음에도 왜 미국인 3명 중 2명은 도리어 범죄율이 치솟고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범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왜 1990년대 중반 미국인의 62%는 범죄가 너무나 절망적인 사회 문제라고 말했을까? 범죄율이 6년 연속 하락한 1997년에는 왜 50%가 넘는 미국인들이 범죄 문제가 해소되고 있다는 진술에 동의하지 않았을까? 1990년대 말에는 마약을 사용하는 인구가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 중 3분의 2가 불법 마약, 심지어 마리화나에도 손댄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왜 많은 성인들은 마약 남용을 가장 심각한 청소년 문제라고 꼽았을까? 왜 성인 10명 중 9명이 마약 문제는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명 중 1명밖에 되지 않았을까? 해피엔딩을 달라. 우리는 그것을 재난 소설로 바꿔버릴 것이다. 1990년대 말 25년 만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5% 밑으로 떨어졌다. 수년간 일자리를 찾아 떠돌던 사람들이 마침내 일자리를 얻게 됐다. 하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 경제 위기가 임박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몇 년 전 실업률이 6% 아래로 떨어졌을 때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는 터무니없는 걱정을 하기도 한다. 20세기를 거치면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은 2배로 늘었다. 질병 치료와 예방 기술은 그 어느 때보다 우수하다. 하지만 언론은 어마어마한 수의 사람들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한다. 1996년 칼럼니스트 밥 가필드는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USA 투데이에 1년 동안 실린 중증 질병 관련 기사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5,900만 명, 편두통 5,300만 명, 골다공증 2,500만 명, 비만 1,600만 명, 암 300만 명으로 나타난다. 턱관절 장애나 뇌 손상같이 덜 알려진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각각 1,000만 명과 200만 명으로 나타난다. 이 숫자를 합해보니 중증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는 총 5억 4,300만 명이 됐다. 미국의 인구가 2억 6,600만 명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가필드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미국 사회가 현재 파멸 상태에 처해 있거나 여러 질병을 동시에 앓는 중증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미국은 총에 미친 나라다. 볼티모어의 한 버거킹 체인점은 스포츠용품점에서 총을 사면 총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나눠주기도 했다. 총기 절도 사고 역시 연간 30만 건이나 일어난다. 웬만한 나라에서 민간인이 가진 총기 수를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다. 영국, 호주, 일본 등 총기 소유가 엄격히 제한되는 나라에서는 매년 권총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십 명 정도에 불과하다. 미국의 경우 민간인이 소유한 총만 2억 5천만 정에 달한다. 1990년대 말 한 해 총기로 살해된 사람은 15,000명, 자살한 사람은 18,000명, 오발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1,500명이나 된다. 아이들이 총에 맞아 죽을 확률 역시 다른 선진국에 비해 12배나 높다. 총으로 인해 발생하는 참사는 끝도 없이 벌어지지만 총의 위험성은 간과되거나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포드커의 고등학교와 존스버러의 중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역시 아이들이 총을 손에 넣을 수 없었다면 그토록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 아니 하나도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 총이 없었다면 대량 살상을 벌일 힘도 용기도 능력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이렇게 기사를 내보냈다. 문제는 총이 아니라 살인자 아이들이다. 포트워스 스타텔레그램. 총은 아무 죄가 없다. 뉴욕 포스트.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자칭 전문가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폭주하게 된 원인을 찾기 위해 끝없이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남부지역의 폭력 심리부터 사탄주의, 닌텐도의 슈팅 게임까지 온갖 구실들이 불려나왔다. 1990년대 초 미국은 공립학교 건물에 사용된 성면을 제거하기 위해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출했다. 사실 이미 건물에 들어가 있는 성면은 그대로 놔두는 것이 훨씬 안전했다. 더욱이 당시 공립학교 건물 중 3분의 1이 노후돼 대대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돈을 건물을 보수하는 데 썼다면 훨씬 큰 효과를 얻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성면은 도무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다. 아이들을 화재에서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 도리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미국인들은 엄청난 근심 걱정과 돈을 성면에 쏟아부음으로써 고약한 기술과 산업을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극단적 공포와 분노는 도덕적 불안의 투사인 경우가 많다.
아동 폭력에 대한 공포를 생각해보자.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에게 적절한 교육, 영양, 주거, 양육, 의료, 돌봄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집단적으로 상당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불안과 죄책감을 소아 성애자 유치원 교사나 아동 집단 살해자, 살인자 보모와 같은 악당들에게 투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공포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언론, 유명인이 된 비탄에 빠진 부모, 정치인에게도 있지만 아동 실종을 돈벌이에 이용하기 위해 온갖 머리를 짜는 장사꾼들에게도 있다. 창의성을 뽐낸 여러 회사들 가운데 광고회사 아드보가 유독 눈에 띈다. 아드보는 매주 미국 가정으로 5,700만 장에 달하는 엽서를 발송했다. 한 면에는 실종된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얼굴과 아이의 이름, 출생일,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깔 등 신상 정보가 적혀 있고 그 뒤에는 지역 광고가 실려 있다. 실종 아동 사진 위에 인쇄된 저를 본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은 복합적인 의미를 띈다. 아이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일 수도 있고 자신들이 홍보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본 적이 있는지 묻는 것일 수도 있다. 광고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우선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어야 하고 그 다음 보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며 광고하는 물건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아드보의 우편물은 영리하고 신속하게 두 가지 임무를 모두 수행한다. 실종 아동의 사진은 보는 즉시 죄책감과 공포와 관심을 이끌어내고 엽서를 다른 광고물과 함께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대신 살펴보게 만든다. 더욱이 IB에 따르면 엽서는 읽는 사람의 무의식 수준에서 문제 해결 상황을 만들어낸다. 블록버스터 비디오 체인점은 아이의 모습을 담은 무료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해주는 프로모션을 실시해 더 많은 부모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였다. 아이가 실종될 경우를 대비해 경찰이 참고할 수 있는 영상 자료를 미리 만들어주자는 제안이었다. 부모들의 공포를 돈벌이에 이용한 가장 야심차고도 규모가 큰 사업 아이디어는 이데온 그룹에서 나왔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굴지의 신용카드 회사 이데온은 1995년 전국의 주요 신문과 잡지에 전면 광고를 실어 솔깃한 제안을 한다. 우리 아이가 사라지면 한시도 아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겠지요. 저희 역시 그렇습니다. 1년에 $50를 내면 아이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전국의 은행 데이터뱅크에 등록해주는 가족보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250를 내면 실종 아동 찾기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광고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10대 엄마의 낮은 학력 수준 탓에 노동 생산성과 임금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경제구조가 취약해지고 경쟁력도 추락한다. 이러한 주장은 얼핏 봐도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나이 어린 여성 집단이 가진 부와 사회적 영향력을 모두 합쳐봤자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하나가 가진 부와 영향력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집단이 어떻게 미국을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전문가라는 사람들과의 인과관계도 짚을 줄 모르는 것이다. 10대 임신이 늘어나는 것은
교육 환경이 나빠지고 경제가 쇠퇴해서 그런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질 낮은 교육을 받고 전망도 암울한 형편없는 일자리를 평생 전전해야 할 것 같은 상황에서 어린 소녀가 굳이 성경험을 뒤로 미루거나 피임을 할 이유가 있을까? 실제로 1994년 통계를 보면 이들 가운데 80%는 임신을 하기 전부터 이미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른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패자라고 매도하고 의존적인 사람이라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피플은 악이라는 덫이라는 제목의 참담한 기사에서 믿기 어려운 통계를 제시한다. 25살 이후 아이를 낳은 엄마 중 학사 학위를 가진 이들은 47%인데 반해 10대 아이를 낳은 엄마들 중 학사 학위를 가진 이들은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이미 주어진 환경, 특히 가난과 교육의 기회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아이를 언제 낳느냐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늘 불행만 예측하는 사람이 그렇듯이 공포 행상인들이 쏟아붓는 저주 역시 말 그대로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토록 싱글맘이 아이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호들갑을 떠니 교사와 경찰들도 그 아이들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도록 부추긴다. 이런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감옥에 가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몇몇 연구에 따르면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양부모 가정의 아이들에 비해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체포될 확률이 높다.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다. 한 실험에서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교사들에게 어떤 아이가 한부모 가정 아이인지 영상을 보여주며 알려주었다. 실험 결과 그 아이를 바라보는 교사의 시선이 덜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많은 공포들이 할리우드 스타처럼 전성기를 보내고 나면 자취를 감춘다. 면도날이든 헬로윈 사과, 낙태가 암을 유발한다는 주장, 나이든 부모를 경마장에 버리는 자식과 같은 공포는 이제 사라졌다. 반면 흑인에 대한 공포는 좀 더 오래 인기를 끄는 공포이다. 권력의 후원을 받는 공포는 훨씬 오래 지속된다. 미국의 대통령과 언론은 힘을 합쳐 30여 년 전에 걸쳐 약물 남용에 대한 공포를 조장해왔다. 다른 위험 요인과 다르게 불법 마약에는 이해 관계가 있는 집단이 없기 때문에 불법 마약은 선거에서 표를 모으거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언제든 마음껏 두들겨 팰 수 있는 훌륭한 샌드백이 되어준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시작을 알리는 아이오와에서 장차 영부인이 되는 미셸 오바마는 지지자들에게 남편의 출마에 왜 동의했는지 이야기했다. 미셸 오바마의 연설을 그대로 옮긴다. 남편과 저는 이 결정을 두고 오래 그리고 깊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름다운 두 딸과 멋진 인생이 있고 모든 것이 괜찮았거든요. 미국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만 아니었다면 우리 삶에 지장을 주는 건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리를 응원할수록 이런 질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일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이 시점에 공포가 또다시 못생긴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떨어질지 모른다는 공포, 남편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공포, 날선 공방이 오갈지 모른다는 공포, 우리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공포. 문제는 공포였습니다. 그래, 하자. 제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것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 내린 결정은 실체가 있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두려워한다는 말을 듣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지쳤습니다. 다르게 보이는 사람들,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두려움에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제 딸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라에서 공포가 휩쓰는 세상에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녀의 외침이 미래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 25년 전에 쓰여졌고 얼마 뒤에 잊혀졌던 미국의 공포파리 현실을 고발한 이 책은 20년이 지나 역주행하는 현상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합니다. 진실이 아니지만 사실로 포장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공포파리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의 모든 영역에서 미쳐 날뜁니다. 공포로 뒤덮인 세상이 결코 공포스럽지 않다는 진실을 적시해준 현명한 선택. 공포의 문화 속으로 걸었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